16세기 유럽 최대의 국가로 번영했던 폴란드.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모든 영토를 이웃나라에 빼앗기며 지도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조국의 부활을 평생토록 염원했던 두 명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화가 마테이코와 음악가 쇼팽입니다. 마테이코와 쇼팽이 살던 시대의 폴란드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두 예술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예술기행 미이로. 오늘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예술가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폴란드 최대의 도시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1611년 국왕 지그문트 3세에 의해 수도로 지정되면서부터 중앙 유럽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떨쳤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구시가지. 바르샤바는 14세기에 세워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르샤바 역사지구는 198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언제나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광장에 있는 인어동상은 이 도시의 상징입니다. 어부에게 잡힌 인어를 어떤 마을 사람이 구해주었는데 후에 그 인어가 바르샤바의 수호신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현재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공격으로 인해 폐허로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격으로 수도를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시민들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재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재활용하고 남겨진 풍경화와 사진을 토대로 사소한 부분까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재건된 도시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바르샤바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요? (14세기에) 건축된 바르샤바 왕궁입니다. 바르샤바가 수도가 된 후에는 폴란드 왕국의 왕궁이 됐습니다. 현재는 건물 전체가 박물관이 되어 영광스러운 역사를 현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궁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복구된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재건은 1988년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왕궁은 민족의 긍지입니다. 때문에 바르샤바 시민들은 왕궁의 재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상징이라도 하듯 이곳엔 폴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마테이코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마테이코는 1838년 폴란드 남부의 크라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마네, 드가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테이코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폴란드의 영광의 역사를 표현한 역사화를 그리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푸스코프의 바톨이라는 작품입니다. 1581년 당시 국왕이던 바톨이가 러시아 서부 도시 푸스코프를 포위했던 모습을 그린 마테이코의 대표작입니다. 바톨이는 군을 직접 지휘하며 푸스코프 남부 도시 벨리키에 루키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푸스코프의 중심지까지 진군했습니다. 이 전쟁은 폴란드,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이 참가하여 1558년부터 25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로마 교황청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파견한 대리인입니다. 바톨이는 교황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러시아와 화해 조약을 맺었는데 폴란드는 리투아니아를 실질적으로 병합하여 중앙유럽 최대의 국가가 됐습니다. (5월 3일) 헌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성문 헌법이 탄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당시는 귀족들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였는데 애국파는 그런 정치 정세의 개혁을 바랐습니다. 국왕 스타니스와프 2세는 애국파와 손을 잡고 반대파를 누르고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헌법은 농노제를 폐지하고 귀족과 시민이 정치적으로 평등함을 규정하고 삼권 분립을 주창한 민주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프랑스 혁명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이 헌법 제정은 절대 군주제의 연쇄 붕괴를 두려워한 주변국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16세기에) 중앙유럽 최대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헌법을 제정하기 전인 1772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3국에 의해 이미 영토의 일부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바로 제1차 폴란드 분할입니다. 폴란드가 제정한 헌법을 위협으로 느낀 러시아는 폴란드를 침공하여 1793년 제2차 분할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795년 제3차 분할이 행해지면서 폴란드는 모든 영토를 잃고 말았습니다. 마테이코는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며 수많은 역사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역사화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마테이코의 고향 크라코프로 가보겠습니다. 바르샤바 중앙역은 동서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1975년 완성된 역사에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역에서 특급 열차를 타고 향한 곳은 약 300km 떨어진 마테이코의 고향 크라코프입니다. 바르샤바의 도심지를 지나 한동안 달리자 차창 밖으로 아름다운 평원이 펼쳐집니다. 폴란드는 이름의 어원이 들판을 의미하는 폴레인 만큼 국토의 대부분은 완만한 평지입니다. 열차 중앙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음료와 간단한 식사 외에 폴란드의 전통 요리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플라키라는 스프입니다. 폴란드식 내장탕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돼지 족발을 삶은 골롱카입니다. 폴란드에는 삶은 요리가 많은데 조미료를 적게 넣어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폴란드 요리를 맛보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기차 여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르샤바를 출발한 지 약 3시간 만에 크라코프역에 도착했습니다. (17세기) 수도가 바르샤바로 이전되기까지 크라코프는 약 600년 동안 폴란드 왕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당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성입니다. 이 성은 14세기에 국왕 카지미에시 3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귀족들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는 자주 분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등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애썼고 왕국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그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한 것이 16세기에 국왕이 된 지그문트 1세였습니다. 그는 상업과 교육의 발전에 힘을 쏟아 폴란드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크라코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는 당시 왕국의 번영을 현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성 마리아 성당은 800년에 걸쳐 사람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해왔습니다. 이 성당은 폴란드인 최초의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대주교로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성당 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제단입니다. 높이 13m, 폭 11m에 이르는 거대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세기의 조각가 비트 스튜보슈가 제작한 것입니다.
마테이코는 어릴 적에 이 조각을 보고 매혹당했다고 합니다. 마테이코는 역사적인 건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 성당에 자주 들러 제단을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마테이코는 그렇게 그린 그림을 평생 동안 간직하며 창작 활동에 활용했습니다. 폴란드의 교육 및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1364년에 국왕 카지미에시 3세가 설립한 야기 엘로인스키 대학입니다. 중앙 유럽에선 체코의 카를 대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이 대학은 지금까지 많은 위인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계적인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입니다. 1491년 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천문학을 접한 코페르니쿠스는 수학, 과학 등의 연구를 통해 지동설에 확신을 갖고 논문을 썼습니다. 마테이코는 폴란드가 낳은 이 위대한 천문학자의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초상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야기 엘로인스키 대학 부설의 미술 전문학교로 설립된 것이 크라코프 미술학교입니다. 1979년부터는 마테이코 미술학교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852년 14살의 마테이코는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폴란드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떨친 마테이코는 35살 때 이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 후 세상을 뜰 때까지 20년 동안 교장으로서 이 미술학교를 다른 유럽 국가들의 미술학교에 뒤지지 않는 교육기관으로 키워냈습니다. 평생 동안 애국심을 역사화로 승화시켰던 마테이코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술은 일종의 무기다. 예술과 애국심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술학교 앞의 광장은 마테이코 광장이라 이름 지어졌고 마테이코의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그룬발트 전투를 기념하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1410년 독일 기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폴란드는 그 후 유럽 최대의 국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대국 폴란드 왕국의 기반을 이룬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수도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바르샤바 중심지에 있는 공원, 와지엔코프스키 공원입니다. 계절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탐스럽게 피고 야생 다람쥐와 공작이 살고 있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르샤바 시민들의 휴식의 장입니다. 와지엔코프스키란 목욕탕이란 뜻입니다. 17세기에 폴란드의 귀족이
여기에 목욕 시설을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후 18세기에 와서 국왕 스타니스와프 2세 때 궁전이 세워지고 여름 별궁으로 사용됐습니다. 연못가에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낳은 천재 음악가 쇼팽입니다. 화가 마테이크와 마찬가지로 쇼팽도 격동의 시대를 산 예술가였습니다. 폴란드 민속 무용음악의 요소를 도입한 참신한 피아노 곡을 수없이 만들어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젤라조바 볼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쇼팽은 이 마을에서 18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장가로 폴란드 민요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쇼팽이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 그의 가족은 바르샤바로 이사했는데 쇼팽은 여름방학이면 이곳에 와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쇼팽에게 고향에서 자연으로 둘러싸여 지내는 평화로운 시간은 더없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쇼팽은 교사였던 아버지의 근무지가 달라질 때마다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쇼팽이 17살 때부터 살았던 차프스키 궁전입니다. 지금은 바르샤바 미술대학이 됐는데 쇼팽 가족이 살던 방은 기념관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쇼팽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7살 때 이미 처녀작인 폴로네이즈 지단조를 작곡했습니다. 쇼팽은 첫 작품부터 민속 무용음악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국립 쇼팽 음악대학 옆에 있는 쇼팽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원래 17세기에 폴란드의 귀족이 세운 궁전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박물관으로 사용됐습니다. 2010년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이루어진 전면 보수공사 덕에 지금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쇼팽이 연주했던 피아노와 자필 악보, 편지 등의 유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쇼팽이 만년에 사용했던 것으로 프랑스의 플레이엘사의 제품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은 속삭이듯 피아노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쇼팽은 건반 터치가 가볍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는 이 피아노를 평생 동안 애용했습니다. 쇼팽 특유의 노래하는 듯한 음색은 이 피아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악보는 1846년에 작곡한 첼로 소나타의 자필 악보입니다. 파리에서 지내면서 친해진 첼로 연주자 프랑숑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쇼팽은 피아노를 치고 프랑숑은 첼로를 연주했겠죠.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한때였을 것 같습니다. 쇼팽 박물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성 십자가 성당이 있습니다. 15세기에 여기에 작은 목조 성당이 세워진 것이 기원입니다. 쇼팽은 1849년 이국 땅 파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폐결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파리의 페르라세즈 묘지에 묻혔지만 유언에 따라 그의 심장만은 누나 루드비카가 고국으로 가지고 돌아와 이곳 성 십자가 성당의 기둥 밑에 묻었습니다. 쇼팽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사랑했고 귀국을 꿈꿨습니다. 그의 뜨거운 애국심은 지금도 이 성당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국토를 분할당하고 그로 인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고난의 시대를 산 두 명의 예술가 마테이크와 쇼팽. 그들은 조국의 부활과 평화를 염원하며 그 마음을 그림과 음악으로 승화시켜 폴란드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폴란드는 부활을 이루어내지만 그 후에도 러시아와 독일의 위협에 시달리느라 1989년 민주화가 실현될 때까지 고통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현재 자유와 평화의 존엄함을 가슴 깊이 느끼며 평화로운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마테이크와 쇼팽이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는 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 해에 접해 있는 도시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7세기 말부터 1000년 이상 지중해의 패권을 쥐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빛나던 시절 많은 예술가가 이 도시에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다양한 예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후 이 도시는 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유럽 예술기행 미로. 오늘은 해양도시 베네치아의 번영과 미의 유산을 찾아갑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 해의 여왕 그리고 물의 도시라 불려왔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대운하 카날 그란데는 옛날 많은 무역선이 오고 가던 대동맥이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10세기경부터 후추 등의 향신료를 중심으로 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크게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대운하를 따라 줄지어선 200개가 넘는 이 건물들은 귀족과 상인의 저택입니다. 저택들을 보니 베네치아가 지중해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던 시절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대운하는 4km에 이릅니다. 이 운하에는 19세기까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리알토 다리입니다. 다리 주변이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부의 다리라 불렸습니다. 지중해 무역으로 번영을 이룬 베네치아에는 상인뿐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냈습니다. 이 다리는 1854년에 건설된 아카데미아 다리입니다. 대운하에서는 리알토 다리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입니다. 이 다리 옆에 이탈리아 유수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카데미아 미술관입니다. 1750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화가 피아체타가 세운 미술학교가 이 미술관의 전신입니다. 대표적인 소장품은 베네치아파라 불리는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베네치아파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 15세기에 탄생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의 행렬이란 작품입니다. 베네치아파가 초기에 활약했던 젠틸레 벨리니의 대표작입니다. (1444년) 성 마르코의 축일에 신자들이 행렬을 이룬 모습을 폭 7m가 넘는 대작으로 제작했습니다. 중앙에 벨리니에게 이 작품의 제작을 의뢰한 성 요한 신심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림 속 인물 하나하나의 얼굴 표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15세기의 산마르코 광장의 모습도 담겨 있어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습니다. 이 전시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구장으로 구성된 연작 성 우르술라의 꿈입니다. 기독교의 전설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린 비토레 카르파초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영국 왕자가 브루타뉴의 공주 우르술라에게 구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왕자는 브루타뉴 왕에게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고, 그림 오른쪽에 있는 우르술라는 아버지에게 결혼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르술라의 조건은 이교도인 왕자가 기독교 세례를 받고 자신을 비롯한 많은 처녀들을 데리고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에서 우르술라와 그 일행은 로마에 도착해 교황을 만납니다. 교황은 왕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두 사람의 대관식을 거행한 후 브루타뉴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일행은 브루타뉴로 돌아가던 중 훈족의 습격을 받습니다. 처녀들은 잇따라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카르파초는 이 순교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르술라가 죽음을 각오하고 적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우르술라 앞에선 적군 병사는 당장이라도 활을 쏠 태세입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것은 우르술라의 장례식입니다. 우르술라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성녀가 된 것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선 후 베네치아파는 더욱 화려한 색채와 자유롭고 다채로운 표현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노예를 구출하는 성 마르코라는 작품입니다. 베네치아파의 거장 중 하나인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기독교도인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성 마르코를 예배하기 위해 외출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위기에 처한 노예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성 마르코를 틴토레토는 대담한 단축법을 사용해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격렬한 색채와 사실에 가까운 현장감이 매우 참신했습니다. 그때까지 베네치아파 그림에선 볼 수 없었던 표현 방법이었죠. 이 작품으로 인해 틴토레토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16세기에)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던 화가는 베로네세입니다. 그의 대표작도 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폭이 12m를 넘는 대작 레비가의 향연입니다. 티치아노의 최후의 만찬이 있던 수도원에 불이 나서 작품이 타버리는 바람에 그 작품을 대신하기 위해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로네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린 것은 성스러운 장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릿광대와 병사, 코피 흘리는 남자 등 너무나도 세속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종교 재판이 열렸고 베로네세에게는 그림을 대폭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림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레비가에서의 향연이라고 주장했고 제목을 레비의 집에서 열린 향연으로 바꾸고 그림을 약간 손질하는 것만으로 화를 면했습니다. 마치 무대를 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 명화는
베로네세의 기발한 재치에 의해 지켜졌던 것입니다. 베네치아파의 그림은 풍부하고 자유분방한 색채미가 특징입니다. 베네치아파가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 가져다준 막대한 부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네치아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됐던 것일까요? 그 답을 얻고자 베네치아의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베네치아의 중심지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그 옛날 이 광장에선 베네치아 공화국의 정치, 종교에 관한 중요한 행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 불리는 이곳은 유서 깊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베네치아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당이 도시를 발전하게 한 것일까요? 그 답은 정면의 모자이크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화에는 이집트에 있던 성 마르코의 유해를 828년에 베네치아의 어느 상인이 가지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도나 성인의 유품을 지니고 수호 성인으로 모시는 것이 나라의 격을 나타내던 시대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성 마르코의 유해를 모시게 됨으로써 종교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산마르코 대성당의 옆에는 베네치아 정치의 중심이었던 두칼레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제라 불리던 최고 권력자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됐던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처럼 법에 의거한 공정한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무역으로 이교도들의 출입이 잦았기 때문에 종교와 출판의 자유 또한 보장됐습니다. 도제는 투표로 선출됐고 시민들의 승인도 얻어야 했습니다. 도제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됐고 업무 내용이나 재산에 있어서도 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부정이 발각되면 아무리 도제라 해도 법 아래 평등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궁전 안에 걸려있는 역대 도제의 초상화들입니다. 제55대 도제인 팔리에로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던 죄로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팔리에로의 초상화가 있어야 할 곳이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12세기경에 베네치아와 동지 중해의 패권을 둘러싸고 다퉜던 것이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204년 베네치아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대함대로 공격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승리로 동지중해는 이탈리아 상인의 바다라 불리게 됐고 베네치아는 힘차게 번영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후 동로마 제국을 대신해 대두된 것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571년 그리스 레판토에서 일어났던 해전에서 승리하여 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리는 당시의 도제 베니에르를 그린 것입니다. 섬나라 베네치아는 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역의 쇠퇴는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사업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강한 단결력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강한 단결력을 위해 공정한 정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대평의회의 방입니다. 전성기에는 수천 명을 넘는 의원이 모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벽 한쪽 면을 다 덮고 있는 것이 폭이 22m나 되는 거대한 유화 천국입니다. 틴토레토 평생의 초대작인 이 작품은 제자들을 총동원해 4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가운데에 빛으로 둘러싸인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을 비롯한 많은 천사들과 성인들이 이 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에 이토록 큰 그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베네치아는 성 마르코가 수호 성인이 되기 훨씬 전부터 신의 뜻에 따라 수태고지의 날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은 외국의 대사를 맞이하는 외교의 방이기도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국가의 위신과 긍지를 다른 나라에게 과시하기 위해 보는 사람이 압도당할 정도의 거대한 그림을 걸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발전한 베네치아. 15세기 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경유한 인도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자 유럽은 대항해 시대로 돌입하게 되고 지중해 무역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네치아는 서서히 기세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무기력하게 쇠퇴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 본섬에서 북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무라노 섬이 있습니다. 무라노 섬은 베네치안 글라스라 불리는 유리 공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베네치아는 쇠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자
산업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의 유리공예는 이미 10세기 말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리공예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공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공방에선 주로 샹들리에를 만듭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것부터 현대적인 것까지 디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베네치아 유리공예는 주원료인 소다석회에 코발트나 망간 등을 섞어 다양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방의 창업자인 잔니 시뇨레토 씨입니다. 11살 때부터 유리공예를 시작한 경력 50년의 명장입니다. 불가마 속의 온도는 자그마치 1500도입니다. 무척 뜨거워 보입니다. 직원이 뜨겁게 달궈진 유리를 잔니 씨에게로 가져갑니다. 새빨간 덩어리였던 유리가 금방 동그란 모양으로 바뀝니다. 유리가 식어서 굳어지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잔니 씨는 머릿속에 그렸던 꽃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갑니다. Più difficile è la collaborazione con quelli che lavorano con me, perché io ho in testa cosa che so fare, loro non lo sanno. Quella è una piccola difficoltà. Un scultore scolpisce il marmo da solo e dice oggi non ho voglia, domani lo riprendo. No, qua si deve fare in 5 persone, 4, 3, tutti assieme. Se uno sbaglia, sbagliamo tutti. Però col tempo, spiegandosi, lavorando, ci capiamo insomma. 잔니 씨가 꽃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줄기를 붙일 모양입니다. 줄기를 붙이는 작업은 잔니 씨의 아들 로리스 씨가 합니다. 로리스 씨는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유리 공예를 배웠다고 합니다. 유리 덩어리가 엿가락처럼 늘어납니다. 마술을 보는 것처럼 아주 신기합니다. 유리를 공중에서 흔드니 아름다운 곡선이 생겨납니다. 곡선의 각도는 기술자의 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곡선의 각도가 각각 다르게 되면 아름다운 모양의 샹들리에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Infatti ci siamo messi io e i miei figli da soli, perché se fai il dipendente sotto una giarrita devi fare sempre quello. Perché così magari a sera mi insonno, o vedo un fiore per terra, cioè, tu vedi delle cose per terra o su un prato e ti viene in mente di fare un papagaio o qualcosa. Cioè, perché puoi creare, puoi lavorare con la fantasia.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전인 1474년 베네치아 정부는 발명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새 공예 기술을 특허로 인정해 보호하고 권리를 침해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특허 제도의 원형인데 당시의 베네치아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층 더 분발했고 베네치아 유리공예를 세계에 내놓을 만한 훌륭한 공예품으로 발전시켜 간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했고 천년에 걸쳐 지중해를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역사에 막을 내릴 때가 찾아왔습니다. (1740년) 유럽에 여러 나라가 얽힌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파죽지세로 공격해 이탈리아까지 왔고 1794년 베네치아 공화국은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막대한 부와 자유로운 풍토가 낳은 수많은 아름다운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 되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찬란함을 잃지 않는 이 도시의 매력을 키워온 것은 다부진 이탈리아 상인의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